안녕하십니까. 시사분석 이재원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1년 전 총선과는 정반대의 결과인데요. 도대체 무엇이 1년 만에 민심의 물꼬를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또 이번 선거 결과가 몰고 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불린 4.7 재보선 결과에 담긴 민심의 속뜻,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 앞으로 펼쳐질 정치권의 거대한 지각 변동과 2022년 대선 전망, 오늘 냉철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4월 15일이면 총선을 치른 지 1년이 되는데요. 과연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표는 어떤지 중간 점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합니다. 국일용 뉴시스 광주전남 취재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진성 조선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두 분 이번 재보궐선거 지켜보셨을 텐데요. 선거 결과를 간단하게 평가해 주신다면요. 네, 이번 재보궐선거는 큰 틀에서 보면 역시 정권 안정론 대 정권 심판론의 대결 구도였고, 결과는 정권 심판론의 큰 승리로 끝이 났다. 특히 큰 표차로 민심이 폭발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LH 사태로 불거진 국민들의 분노, 현 정부 여당의 경제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 또 공정성의 문제, 이런 정의와 공정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결국은 정권 심판론으로 나타난 선거가 아니었느냐, 저는 이렇게 간단히 평가를 하겠습니다. 정책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난 선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예기치 못했던 어떤 위기 속에서 정부의 이제 정책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사실상 유예되어 왔다가 뒤늦게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선거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정책 능력, 실력 또는 도덕성에 대한 평가가 내려진 그런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선거는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 21곳에서 치러졌습니다. 얼핏 보면 총선, 지선에 비해서 작은 선거였는데 여야는 사활을 걸었어요. 여야가 이렇게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건데 어떠신가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 후반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급격하게 레임덕으로 가는 것이고, 그동안 완결하려고 했던 그런 여러 국정 과제들의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게 또 내년 대선으로 이어진다라고 봤던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보다 더 절박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만약 지게 되면 지난 20대 총선 이후에 지금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내린 4번을 졌거든요. 총선, 대선, 지방선거, 또 총선, 이렇게 4번을 졌는데,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되면 아마 정당 자체가 사실상 와해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절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서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만 내년 대선을 기약할 수 있다, 이런 양측의 절박함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국민들은 정권 심판론을 선택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총선에서 대승 이후에 민심이 완전히 1년 만에 180도로 바뀌었어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젊은 층은 진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보수, 이런 통상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만 국한해놓고 보면 저는 상당히 주목을 합니다. 2030 세대, 청년층의 표심, 이것은 보수화됐다기보다는 그들의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은 진보다, 이런 등식이 줄곧 있어 왔어요. 근데 그런 성향이 보수화된 게 아니라 지금 현 사회 현상, 또 정부 여당의 실정, 여기에 바라보는 젊은 층들의 변화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만 해도 정의와 공정, 또 결과의 어떤 기회 평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 그게 지지 기반이 돼서 촛불혁명, 촛불정부가 출범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젊은 층들이 보기에는 어느 순간 이게 아닌 겁니다. 현 정부를 보면 결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정부 여당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내로남불식으로 선택적 정의, 이런 것이 비춰진 것이죠. 나는 그 계기가 아마 조국 사태 이후라고 보는데, 이 젊은 층들은
그러니까 진보는 젊은 층은 진보다 이런 등식이 아니라 또 민주화 세력도 아니고 산업화 세력도 아닙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 사회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게 가고 있느냐 이걸 본다고 봅니다. 더구나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민주당은 이걸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역사적 경험치가 짧다. 박영선 후보의 평가였습니다. 또 아직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다. 이런 식의 평가들을 민주당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젊은 층의 이탈을 부추기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이제 의원들이 아주 오랫동안 거의 뭐 2000년대 이후부터 줄곧 20대 남성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또는 아예 이제 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을 때 남성들 특히 이제 젊은 남자들이 자신들은 병역의 의무를 또 이행해야 하는 반면에 남녀 간의 어떤 평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시대적 정의관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차별받는다고 하는 불만들을 계속 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만을 표시하는 남성들을 또 뭔가를 잘 모른다고 하는 비판적 여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해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쪽 유권자 집단에 오랫동안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던 것이 이번에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대비해서 민주당은 똑같은 이제 정의의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젠더 평등과 관련된 성적 평등과 관련해서 훨씬 더 관심을 더 기울였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남녀 동수라든지 또는 의원을 공천할 때에도 여성 공천을 좀 더 늘린다든지 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젠더 문제에서는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의 계기가 해필이면 성추행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 이 민주당이 그동안 공들여왔던 20, 30대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는 잃어버린 반면에 동시에 남성 어떻게 보면 불만을 품고 있었던 남성 유권자들도 잃게 되는 그런 이중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것이었죠. 네, 이번 재보궐선거에 판이 커진 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성비 사건이 발생하면서 판이 커졌잖아요. 근데 정작 젠더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전직 단체장들의 성비위로 불거진 젠더 선거였던 것만은 분명하죠. 그래서 민주당에게 불리한 선거였었는데 근데 국민들이나 젊은 여성들 20대에게는 이런 젠더 선거라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진영 각 후보 진영에서는 젠더 선거라는 것을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여성단체에서 선거 바로 전날 성명까지 냈었습니다. 이번 선거가 어떻게 치러졌는지를 한번 좀 정확히 봐달라. 본질적인 성평등 문제 또 위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을 뽑자는 선거다. 이렇게 간곡히 호소를 했는데도 각 후보 진영에서는 뭐 애써 외면한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는 상대 후보의 어떤 약점, 거짓말을 먼저 지적해야 하는 이런 네거티브가 급했던 것인지 일단 이런 네거티브 선거에 젠더 선거의 어떤 의미가 덮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르게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모든 캠페인에 그런 식의 어감을 섞어서라도 이제 사용을 했고 민주당은 그것을 이제 회피함으로써 그쪽에 빨려들고 싶어 하지 않았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양 당이 진지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그럼 어떻게 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성 평등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다른 평등이나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가장 앞서는 우선되는 가치인가 또는 우선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작 유권자들조차 그게 동의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장 자극한 소재는 LH 공사의 직원들의 이제 불법 투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듯이 분명히 경제적인 문제가 훨씬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다가왔던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 정치적 올바름에 관한 문제가 좀 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것은 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대로 젠더 문제에서 촉발된 선거였지만 쟁점은 부동산 가격, LH 사건이 됐습니다. 이게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의 초기부터 LH 사태가 만들어놓은 선거 구도가 많았었습니다. LH 직원들의 어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거든요.
진짜 국민들, 서민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 나서야 될 공기업 직원들이 비공개 공공정보를 이용해서 수십억 대의 투기 자본을 노렸다. 투기 수익을 노렸다.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컸던 것이고 내로남불이다. 이런 어떤 현 정부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LH 사태가 불거지긴 했지만 그 이전부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거기에 LH 사태가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었고 그것이 이번 선거 결과의 표심으로 나타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봅니다. 부동산 문제가 이제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은 맞는데 다르게 보면 이것은 그 두 집단 또는 세 집단의 불만이 겹쳐서 표출됐지만 세 집단의 불만의 내용은 다를 뿐만 아니라 상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자들의 불만이 예를 들면 증세나 규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중산층의 불만은 동시에 지금 계속해서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경제적 안정성이 떨어져 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한 불만이고 그다음에 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상승의 가능성이 사라져 가고 있고 자산 격차 또는 소득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 복합적인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러니까 어느 한 집단의 불만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분명한 플랜과 방향과 중요한 건 이제 설득력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또는 청와대 입장에서도 억울할 겁니다. 그동안 자기들은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는 내로남불과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처음에 정권이 출범하면서 지난 정권에서 쌓였던 적폐를 청산한다고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우선 과제로 내세워서 그것을 이제 정치화하는 데 성공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도 조국 사태 이후에 과연 이 정권의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심이고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정권만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하는 반신반의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전히 믿고 지지해주고 버텼던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지자들의 그 신뢰에 자꾸 배신감을 주는 사안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였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이 뭐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라든지 공직자들 그리고 이제 LH 사태까지 나타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 신뢰가 갑자기 한 번에 단지 LH 공사 직원들의 투기 때문에만 상실된 것이 아니라 정권 초기부터 서서히 누적되어 왔던 정부에 대한 어떤 불신이 누적된 결과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번 이렇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각성과 반성과 어떤 대안 마련,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 말씀해 주신 대로 부동산 문제, 공정 이슈 정말 이번 선거의 큰 쟁점이었었는데 근데 지금 당선된 두 분을 봐보면 두 분 다 여러 가지 부동산 의혹 또 그리고 입시 비리 의혹들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두 분을 선택한 이유는 이쪽 진영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크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민주당이 캠페인 전략상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부동산 이슈로 맞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쇄시키려고 했을 텐데 문제는 일반 유권자 또는 이제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볼 때에 민주당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민주당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도덕적 프리미엄을 누려왔다는 점에서 그것을 또 불평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택했을 때 더 뭐냐면 도덕적으로 더 문제가 있는 후보다 또는 더 더럽다 또 그러니까 비교 우위는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차악으로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안 먹히는 거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서로 더 더러운데 누가 덜 더러우냐로 경쟁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필승 전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 결과가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지각 변동을 불러올지 한번 전망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레임덕이 왔었어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이 어느 정도 꾸준하게 왔었잖아요. 근데 결과는 선거의 참패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가 상당한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선거 결과가 말해준다고 보는데요. 뭐 18%, 28% 이 표차는 간단한 표차가 아닙니다. 압승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결과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급격한 레임덕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것이 정권 심판론입니다. 현 정부의 실정, 여러 가지가 있죠. 거듭 얘기되지만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문제, 또 백신 수급 문제, 이런 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거기에 따른 현 정부의 실정, 그것은 정권 심판론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게 슬로건이었거든요. 그런 데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국민들의 판단이 나온 만큼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 동력에는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하나 또 저는 유념하는 게, 그런다면 호남의 어떤 지지율, 지지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지지율을 유지해 왔던 것은 호남의 지지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임덕으로 정권 1년도 안 남은 상태인데도 레임덕으로 가지 않았던 것은 호남의 지지도가 60% 정도, 이렇게 콘크리트 지지율로 견고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급격히 추락하지 않았는데, 아마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호남의 민심이 흔들린다면 아마 레임덕을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나타났듯이 지금 뭐 정부 여당의 여러 가지 실정, 이런 부분도 있지만, 민주당에 국한해 보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덕이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민주당의 기조는 강공 드라이브였습니다. 다수당, 또 여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 과정, 입법 독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공 드라이브를 펼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히 컸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표심이 이번에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그런다면 민주당은 처음부터 뼈를 깎는 어떤 반성과 혁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책 수립과 방향은 뭐 옳은지 그른지 앞으로 이제 논쟁을 해야 되겠지만, 정책 수립 의 방향 자체가 틀리지 않았다면 문제는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주체의 도덕성 문제와, 그다음에 그 집행을 하는 속도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지 세련되거나 세심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단순히 부자와 나머지 사람으로 쉽게 양분해서 충분히 지지 집단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좀 단순한 생각으로 모든 정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이 정책을 실제로 실현하는 데서 훨씬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은 힘이 비대해진 것도 문제이지만 동시에 이질적인 사람들을 많이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을 거치면서 그런 사람들이 불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출마를 해서 당선된 경우에도 뭐 금태섭 의원처럼 아예 떠나거나 해서 상당히 동질적인 집단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주류와 비주류의 힘이 뭐 비등비등해서 주류가 뭔가를 하다가 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책임을 지고 이선으로 물러나고, 비주류가 전면에 나서서 당을 수습한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당에게 어떤 큰 틀의 변화를 바깥에서는 주문하지만 정작 민주당이 스스로 크게 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것을 민주당 지도부가 스스로 안다면 어떻게 이질성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것인가, 어떻게 외부 또는 다른 흐름을 조금이라도 더 포용할 것인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대선이 불과 1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대선 후보를 확정지어야 될 그런 타임테이블에 있는데, 이번 재보궐선거가 이 대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고, 민주당 안에서 뛰고 있는 대선 주자들한테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걸로 보는데, 어떤가요? 어떤 분에게 유리하고 어떤 분에게 불리하고 유불리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분은 이낙연 지금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겠죠.
전 바로 직전까지 당대표를 거쳤는데 이번 선거가 우리 모두에 얘기했듯이 전직 단체장들의 어떤 성비위 의혹에서 불거졌다는 건 주제의 사실이고요. 민주당 당원에는 원래 자기 당 소속의 단체장에게 규칙 사유가 있는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낙연 당대표가 그걸 당원 당규를 바꾸어서 개정을 해서 후보를 냈죠. 좀 다소 무리하게 밀어붙인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그 후보를 낸 이후에도 본인이 선거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코 책임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도 지금 숙고하겠다 이런 것은 다시 뭐 평당원, 평의원으로 가서 백의정군 하느냐, 원점에서 가느냐,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대선 레이스에서 어떤 뭐 멀어지느냐, 뭐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한 사람,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 같은 경우는 일단 재보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책임은 약간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 재보선의 실패가 이재명의 기회냐? 또 그것도 바로 귀결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선거가 참패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권 구도의 불확실성이 또 커졌다 이런 판단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역대 대선에서 보듯이 이쯤 1년이 못 남은 이런 시점이 되면 대권이 가능한 후보로의 쏠림 현상이 급격하게 일어나거든요. 박근혜 때도 그렇고 여러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인데 지금 이재명을 대체할 만한 제3의 후보가 뚜렷하게 안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재명으로의 급속한 쏠림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친문 그룹이 빠르게 움직여서 제3의 대안 후보를 찾아낼 것이냐 이런 기로 이것도 아마 어떤 정권 싸움 권력 투쟁의 한 일환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궐선거의 결과로 많은 해석들은 있지만 청와대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정책 추진에 반영하느냐가 특별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뭐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뚝심 있게 추진하고 결국 올해 안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면 이낙연 전 총리나 그리고 뭐 곧 퇴임할지 모르는 정세균 총리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올 연말까지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제3후보가 등장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대면적인 어떤 활동을 하기에 너무나 제한이 많아서 기존의 인물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고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 또는 외교 안보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 저평가됐던 사람이 다시 재평가되는 계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전향적 태도를 가져야 될 이유도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닌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호남 유권자들도 기왕이면 상황이 좋고 민주당이 아주 너끈하게 또다시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도 기왕이면 호남 출신의 대통령 후보를 가지고 싶어 했겠지만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진다면 이제 그걸 가리기보다는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그리고 당면한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최적의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우선되는 고려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야권에서는 아주 강력한 잠룡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 어떻습니까? 윤 전 총장의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쪽으로 들어가서 기존 정당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도 제3지대에 남으면서 중도층 또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반문 정서의 아이콘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돼 있는데 거기에 또 보수 정당에서 좀 이탈한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아마 제3지대 빅텐트가 만들어지면 합류할 세력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런 제3지대 빅텐트를 보다 키워서 자기 세력화한 뒤에 어떤 야권 통합이나 국민의힘과의 어떤 그 교섭에 나서는 것이지 지금 들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번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민의힘 주도의 야권 통합론이나 또
또 윤석열 후보를 계속 총장을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추파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밖으로 또 당내에서도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보다는 국민의힘 중심의 구심력이 보다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결국은 윤석열 지금 지지도가 한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대체할 만한 야권의 후보가 없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석열을 배제한 내년 대선은 아마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입당을 시키든지 이런 논의를 할 텐데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의 앞으로의 대권 행보 참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 것이죠. 전 좀 약간 일부러라도 박하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관심은 철저하게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갈등의 산물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데에서 두드러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 한 윤석열 개인에게 관심이 계속 집중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역할은 사실상 이번 선거로 거의 뭐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냐면 유권자들의 관심을 여당이 아닌 야권 전체로 돌리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고 그 점에서 승리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1야당이 이제 어느 정도 전열을 가다듬고 질서를 갖추기 시작하면 뭐랄까요, 관심도 더더욱 국민의힘 쪽으로 쏠리지 그 사이의 어떤 제3지대라고 하는 공간의 관심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야당 후보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는데 1년 전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여당에 압승을 줬습니다. 이 1년 전에 당선된 의원들 어떻게 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신가요?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평가를 네네. 한번 해주시면. 며칠 있으면 총선이 있은 지 1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의 1년 현 주소를 뭐 진단하기도 하고 그런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21대 국회 출범할 때 상당히 우려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초선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전문성을 살려서 말 그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는데 최근에 지역의 현안 법안들 처리 다 됐어요. 3개의 법안이 됐는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런 우려들은 조금 덜어낸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어떤 긍정의 평가를 합니다. 3개 법안 아주 우리 지역에서는 중요한 5.18 관련한 3법 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또 한정공대 특별법 아주 지역의 현안 굵직한 현안 3법이었는데 그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원팀이 돼서 그걸 이끌어내는 것을 보면서 박수를 쳐주고 예컨대 이 야당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이 3개 법안을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었는데 이 지역 국회의원 예컨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이병훈 의원이 한 에피소드입니다만 상임위석상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큰절을 했다고 해요. 물론 큰절을 한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런 진정성, 절박성을 보였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움직였고 결국은 원팀이 돼서 그런 현안 법안들을 해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우려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1년 좋은 점수 줍니다. 네, 구본부장님께서는 굉장히 후하게 평가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초선 의원이 대부분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매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제 역할들을 다 잘 해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눈살을 찌푸릴 만한 어떤 언행이나 행동 또는 뭐 어떤 불성실한 태도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았고 굉장히 성실하게 주어진 역할들 다 하셨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한계 그리고 당내에서의 어떤 뭐 입지 또는 뭐 수적 열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불가피한 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담론을 주도하거나 민주당의 흐름에 관여하거나 하는 쪽에서는 조금 아직 이제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뭐랄까 임기 내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선수를 쌓아가면서 그런 역할들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다고 뭐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은 21대 국회 그리고 앞으로 대선 전국이 펼쳐질 건데 지역구 의원들에게 바라는 바 있으면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장이 이계호 의원, 농해수 위원장 한 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초선 의원들, 간사를 맡고 있긴 하지만 그런 정치력 발휘에서 좀 다소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결국은 영원한 숙제인 호남 정치의 복원 문제. 과거에는 민주당 내 진보정당 내에서 호남 정치가 갖는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호남 정치가 많이 존재감을 잃었고 21대 국회 때 그걸 복원해달라고 많은 주문을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점이 좀 호남 정치의 복원은 다소 미흡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산 확보랄지 지역의 현안 해결 문제 이런 것이 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면 그런 호남 정치의 복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나서 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 지역에 아주 굵직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공항 이전 문제, 또 시도 행정통합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이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짜내는 그런 모습들은 별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몇 차례 만난 것도 사실이고 어떤 의견들을 또 성명을 통해서 낸 것도 사실이지만 지역민들의 기대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현안이 벌어지면 단체장,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또 국회의원들이 정기적으로 또 매번 만나야죠. 만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뭐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단체장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의 문제이든지 약간 미흡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좀 약간의 서로 공조해서 지역의 현안 문제에 목소리를 좀 더 내주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역민들에게 싫은 소리 들을 만한 일들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주 전남을 통틀어서 보면 해결해야 될 숙제,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과제, 대표적인 게 이제 군공항 이전 건이고 뭐 시도 통합 문제 뭐 이런 걸 텐데 그 문제에서는 주도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제 지역민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뭐 하고 또는 아니면 재선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서 뭐 나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해결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은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크게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과제인 것 같아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법도 모색해 봐야 되겠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9.16 뉴시스 광주 전남 취재본부장 그리고 공진성 조선대학교 교수와 함께 4.7 재보궐선거 결과 분석과 그에 따른 향후 전국 변화에 대해 전망해보고 21대 국회 1년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